리마연에서는 지금까지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이 종전 선언을 모의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대략 6월 정도로 예상을 했던 그 종전 선언, 그것이 혹시 물 건너간 것인가? 이번에는 그 이야기를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리마연이 의심했던, 리마연이 잡아냈던 그 종전선언 구상은 문재인 대통령이 기획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도 문재인 대통령이 기획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종전선언이 아닌 다른 곳으로 방향을 틀었나 하는 것을 이제 좀 찾아보기로 하죠. 얼마 전에 박지원 국정원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3명의 군주를 섬긴다. 적어도 한 달 동안 윤석열 대통령과 동거하겠다는 것이고 충성하겠다고 했습니다. 우리 국정원장으로서는 최초로 이런 인터뷰를 내놓은 것이죠. 그래서 그때 리마연은 박지원 국정원장의 마지막 임무가 문재인 대통령이 기획한 이 종전선언을 완성하는 것이겠구나라고 했고, 그리고 리마연은 여러 가지 자료와 정황을 가지고 문재인이 기획한 종전선언을 막아라 하는 방송을 몇 차례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5월 들어서 미국 뉴스 그리고 국내외 여러 뉴스를 보니까 종전선언 이외의 다른 방안, 뭐 대북 그 소통도 그런 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그 5월 14일 그 퇴임한 박지원 국정원장이 한 이야기, 그것을 보면 이 종전선언을 바이든 방한을 기점으로 문재인이 기획한 종전선언은 무산되는 것이 아닌가. 그쪽으로 좀 바뀐 것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째서 이렇게 됐을까? 미리 좀 예측을 해보면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문재인 기획을 거부하면서 이제 윤석열 기획으로 종전선언을 하겠다. 이런 그 입장을 굳히고 종전선언 시기를 다소 뒤로 연기했을 수 있겠구나. 이것을 한 가지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한 이야기, 그건 이런 겁니다. 조선일보가 보도를 했는데 5월 그 조선일보 기사 제목은 이렇습니다. 박지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북관계의 어둠 속에 남겨두고. 남북관계를 어둠 속에 남겨뒀다 하는 것은 좀 눈길을 끄는 대목이죠. 박지원 씨는
5월 14일에 이런 글을 쓴 겁니다. 철쭉꽃은 푸른 잎으로 변하고 노란 유채꽃이 피어나고 있는 그곳을 떠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퇴임을 한 것이죠. 그러면은 나가라고 했겠죠. 본인은 더 모시겠다고 했는데 왔다면. 그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박지원 씨 입장은 이럴 겁니다. 한 달 동안 윤석열 대통령하고 동거해야 하는데, 지금 떠나면 안 되는데, 이랬을 텐데 쫓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되면 문재인이 기획한 종전선언은 물 건너가는 것인가? 한 달 더 있어야 되는 국정원장이 쫓겨났으니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박지원 씨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60년의 구각을 개혁했습니다. 이 구각이라는 것은 낡은 껍질이라는 한자어이고 옛날의 제도나 관습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박지원 씨가 무엇을 했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문재인 정권이 국가정보원의 숨통을 끊는 일, 그것을 박지원 씨가 했다. 이렇게 마지막이니까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하기는 이번에는 숨통을 끄는 사람들이 무대를 차지하는 것 같다 싶은 것이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의 숨통을 끄는 사람입니다. 지금 검수완박 이러고 있는데 지금 그 법 개정이 문제겠습니까? 윤석열 씨는 검찰총장 들어갈 때부터 검찰의 윗부분, 상층부를 유저를 내면서 들어간 사람입니다. 그리고 검찰 조직이 이미 윗부분과 그 기둥뿌리가 빠져나간 것은 윤석열 씨가 이루어낸 성과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박지원 씨도 이것을 자기의 성과라고 하니까 박지원 씨는 말미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남북관계를 어두움 속에 남겨두고 떠나왔습니다. 오늘 밤 뮤지컬 아이다 관람으로 다시 일상을 시작합니다. 박지원 씨가 아이다를 관람한다. 그리고 남북관계를 어두움 속에 두고 왔다. 그냥 그런가 보다 하면은 그거는 너무 무심한 것이죠. 박지원 씨가 이야기한 아이다. 그는 물론 뮤지컬을 보겠다고 했지만 베르디의 그 원전 아이다. 그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에티오피아하고 이집트 사이의 일입니다. 등장인물은 몇 명 안 되니까 에티오피아의 왕이 있고 그 왕의 딸인 공주가 주인공인 아이다입니다. 그 다음에 이집트의 왕인 파라오가 있고 그 파라오의 딸이 있고 또 이집트 왕 파라오의 부하인 장군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할 등장인물은 이게 답니다. 처음에 에티오피아의 공주 아이다가 일단은 그냥 어떻게 해서 이집트의 포로가 됩니다. 그리고 이집트 장군과 연인 사이가 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에티오피아가 이집트를
침공합니다. 그런데 이집트가 막아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에티오피아의 왕이 포로로 잡혔던 겁니다. 그래서 전쟁 포로로 이집트의 노예가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주인공 5이 다 이집트에 있죠. 왕과 공주 아이다는 포로인데 아이다는 이집트 장군의 애인입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그 침공을 막아냈으니까 이집트의 왕 파라오가 이 이집트 장군에게 내 딸하고 혼인을 하라. 이렇게 명을 내립니다. 이것은 이 딸도 이집트의 공주가 맞죠. 그러나 이 이집트 장군에게는 적국 에티오피아의 공주인 아이다가 애인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포로인, 그래서 노예로 있는 에티오피아의 왕이 이제 꾀를 낸 것이죠. 우리 셋이 에티오피아로 망명하자. 그러니까 자기 딸하고 이집트 장군은 서로 사랑하는 사이고, 그러니까 이집트 장군에게 망명하자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집트 장군이 정말 망명을 하려고 했는데 중간에 발각이 나서 이제 실패하고 이 이집트 장군만 체포가 됐습니다. 그 오페라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이집트 장군이 사랑하는 아이다를 위해서 그 비밀을 지키고 그 자기가 전부 잘못한 것으로 하니까 그 시대에 형벌인 사형이 되겠죠. 생매장형 이것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덤 그 돌무덤 속에 무덤 석실 속에 산채로 갇히는 그런 그 처형 그런 것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밖에서는 제 같이 망명을 하려고 했던 에티오피아의 왕, 그건 망명이 아니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것이겠죠. 그 에티오피아의 왕은 잡혀서 죽었고 그 딸인 공주 아이다는 이 장군의 애인 아닙니까? 이 아이다는 자기 나라로 가지를 않고 이 장군이 지금 생매장 당해 있는 그 석실 그 속으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이제 여기에는 숨어 들어갈 수는 있지만 나가지는 못하죠. 나갈 수 있다면 장군도 나가지 않겠습니까? 나가지 못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말이 이렇게 되는 것이죠. 결국 그 컴컴한 어두운 석실 속에 그 적국의 아이다하고 이집트의 장군이 그 안에서 같이 죽는 겁니다. 거기 갇혀서. 그런데 이 오페라에서는 이렇게 둘이 함께 죽음으로써 마지막 사랑을 완성하게 된다 이렇게 풀이를 합니다. 그 좀 이상하죠. 어떻게 죽는데 사랑이 완성이 되는가? 그냥 끝까지 같이 사랑하는 마음이 바뀌지 않고 같이 죽으면 완성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제 오페라의 해설 부분에 이런 게 있습니다. 파라오의 딸, 그러니까 이 장군하고 혼인하기로 했던 파라오의 딸이 밖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노래를 하는데 이집트 장군이 아이다와 함께 저승에서 사랑을 완성하기를 기도합니다. 행복하게 같이 살아가기를. 그때는 내세가 있던 시대였으니까. 이 아이다를 박지원 씨가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남북관계를 어둠 속에 두고 왔다고 하면서
아이다를 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이 아이다 속에서의 망명이라고 하는 거, 이게 종전선언이다. 이게 탄로가 나 버린 겁니다. 리마연에서 밝혀냈고 종전선언을 막아라 이랬었죠. 그러면 리마연과 보수 우파가 종전선언을 막아낸 것인가? 그렇게도 보이는데, 그러면 이게 이제 끝난 것인가? 그것을 더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아이다를 보면 자기네를 침략했던 나라의 공주를 사랑한 이집트의 장군하고 그쪽 나라의 공주가 컴컴한 석실 속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박지원 씨가 이렇게 말을 했죠. 남북관계를 어두움 속에 남겨두고 떠나왔다. 지금 이 석실 속에 갇힌 게 남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남과 북. 그러니 이 남북관계라는 결국은 그 목적은 종전선언이 될 텐데, 이게 컴컴한 석실 속에서 함께 죽음으로써 마지막 사랑을 완성한다는 것이 아이다의 스토리입니다. 그렇다면 박지원 씨는 이것이 남북관계가 저승에서, 그러니까 다음 세상에서 사랑을 완성하기를 기도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박지원 씨 입장에서 종전선언은 저승에서, 문재인 정권이 아닌 다음 정권에서 완성이 될 것이다, 되기를 바란다 하는 겁니다. 종전선언은 포기하지 않았다. 결국 종전선언은 윤석열 정권에서 하게 돼 있다는 박지원 씨의 신념의 표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풀이를 했을 때 종전선언은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 하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종전선언이 아직 안 끝났다면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떻게 되고 있는 것인가? 이제 이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윤석열과 문재인의 관계를 간단하게 동지관계나 아니면은 승자와 패자 관계나 현직과 전직의 관계라고 이렇게 둘 중에 하나로 나누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과 문재인은 팀이면서 싸우기도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이 동시에 가능하다. 이게 현실적인 풀이입니다. 그래서 이제 종전선언을 이야기하면서 윤석열, 문재인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경쟁, 이제 이것을 염두에 두고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즉, 윤석열과 문재인은 팀플레이를 하면서도 트로피는 내가 차지하겠다 하는 그 성공이라는 결과를 서로 뺏고 빼앗으려고 하는 그런 사이라는 겁니다. 자, 이러한 구도를 윤석열, 문재인, 리마연이 움직였던 사례를 가지고 한번 예로 들겠습니다. 윤석열 당선자 시절에 그때 윤석열 당선자는 문재인 대통령과 사이가 좋았습니다. 그럴 때 코로나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넘어가는 것을
문재인 대통령은 스무스하게 윤석열 차기에게 넘겨주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리고 윤석열은 자기가 임기 개시를 하게 되면 그때 이걸 받아서 엔데믹 선포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 이때 리마연이 방송을 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자, 지금 사망자가 이렇게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그때 시체 처리를 못해서 무슨 냉동창고를 쓰니 어쩌니 하는 뉴스가 막 나오고 있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저걸 받아서 윤석열 당신이 엔데믹 선포를 하면 안 된다. 그러면 정치적으로 모든 것을 다 덮어 쓴다. 그리고 그건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 올바른 결정도 아니다. 그러면서 문재인이 코로나를 종료시켰다고 하는 공을 모두에게 인정받으면서 그걸 결과만 윤석열에게 넘겨주면 윤석열은 그게 좋은 건 줄 알고 엔데믹 선포를 할 텐데 그래서는 큰일 난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그 리마연 방송이 나갔습니다. 지난 방송을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그냥 조용히 지나간 듯한데 보면 양쪽 다 안 움직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건 그런 게 아닙니다. 그 시기를 지나서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다가 윤석열과 문재인은 팀이지만 사사건건 다툰다. 이것도 똑같이 인정을 해야 한다고 했죠. 이게 둘 사이가 사건마다 벌어지는 그런 시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측에서 2년 동안 우리 문재인 정부가 이루어온 방역 성공을 윤석열에게 넘겨줄 수 없다 이러면서 마지막에 이 사회적 거리두기 이런 거를 확 풀어버린 겁니다. 사실상의 엔데믹 선포를 해버린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리마연이 방송할 때는 입 다물고 있던 윤석열 측에서 들고 나섰죠. 문재인 그렇게 쉽게 그걸 풀면 안 돼. 이러면서 비판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속사정은 어땠습니까? 원래는 윤석열 정부가 엔데믹 선포하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바로 이런 식의 윤석열과 문재인이 서로 한통 쏘기면서 치고받는 그게 병존하고 있다 하는 것은 또 간단하게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는 것이 이런 게 있죠. 윤석열 당선자가 청와대 개방을 하겠다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는데 그 청와대 개방이야 어차피 취임 선서를 해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전에 문재인이 등산로를 청와대 거쳐서 가는 등산로 개방을 하면서 그 문재인 씨 부부가 가서 방송하고 그 홍보를 했죠. 이런 식인 겁니다. 앞에 거하고 비슷하죠. 이것도 리마연 방송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이 이 리마연 방송을 잘 좀 매일매일 챙겨보면서 복습도 하고 또 거기에 담겨 있는 게 뭐가 있나 하는 것을 살펴야 하는 게 지금 보면은 리마연 방송에서 윤석열과 문재인 사이의 뒷거래를
폭로한 거죠. 그런 역할을 한 겁니다. 그러나 그때 이것을 안 사람도 있을 것이고 모르는 사람이 더 많을 것이고 또 그걸 보면서 리마연 방송이 그대로 실현되지 않는다 하면서 틀렸다. 이런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자기가 읽어낼 수 있는 만큼만 읽어낼 수 있다. 그리고 더 계속 리마연과 함께하면 그 능력은 향상된다. 이것은 분명한데 중요한 것은 리마연 방송에서 메시지를 제대로 읽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관계다. 단칼로 잘라서 둘은 저거 봐라, 둘은 적이다. 저거 봐라, 둘은 완전히 동지다. 이러면 답을 못 찾는 것이죠. 애초에 오판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일이 있었다. 이런 관계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제 종전선언, 그것도 한번 대입을 해봅시다.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 퇴임 직전까지 자기가 나가기 전에 이 종전선언을 하려고 했습니다. 하다 안 되니까 나간 직후에라도 최대한 빨리 하려고 했죠. 그리고 큰 이벤트도 다 준비를 했습니다. 이번에도 리마연이 방송을 했습니다. 문재인 기획으로 뭔가 아주 큰 거를 하려고 한다. 종전선언 할 거다. 이렇게 이제 폭로를 하고 또 힌트를 주고 메시지를 내보냈습니다. 보수 우파는 이 종전선언 막아라. 이렇게 했죠. 그러면 윤석열 측에서는 어땠을까? 윤석열 본인은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둘 관계를 앞에서 이야기했으니까 여러분도 짐작을 할 겁니다. 문재인 기획 종전 선언을 하면 나한테 이익될 게 뭐가 있겠느냐. 차라리 문재인 없이 윤석열 독자적으로 해버리자. 이 종전선언이라는 역사적인 이벤트, 이 공을, 이 트로피를 문재인에게 안겨줄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게 보겠죠. 그래서 윤석열은 바로 이번 문재인 기획 종전선언은 하지 않고 그 종전선언의 시기를 뒤로 밀어버렸을 것 같다. 이제 이렇게 추론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박지원 씨 이야기도 보고 그랬는데 미국과 북한의 태도를 보더라도 일단 문재인 기획 종전선언은 버린 카드일 것처럼 보입니다. 이게 이제 서프라이즈로 가기 위한 경우라면 대책 없죠. 또 서프라이즈는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밖에 나와 있는 여러 그 층층이 이렇게 국제 관계라는 게 쌓이지 않습니까? 이게 다 눈속임용이고 이렇고 이 사람들이 나라도 다르고 이해관계도 다른데 그 의사가 일치돼 갖고 이 연기를 한다. 이렇게 보는 것은 좀 상식에 벗어나죠. 그래서 좀 더 무난하게 본다면 일단 이번에는 이게 버린 카드라고 보자.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을 보면 바이든 대통령 방안에서 종전선언보다 다른 데에 훨씬 더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은 종전선언을 포기하지 않았다. 우리는 이제 이렇게 가설을 세웠습니다. 사실 자료를 분석하면 이제 이런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윤석열이 어떤 정치 세력인가? 이걸 알아두어야 할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윤석열 정권,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은 소위 여당이 되죠. 이 국민의힘, 이들은 5.18 개헌 세력이다. 이렇게 그들의 정치 색깔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보수 국민들, 보수 우파 여러분은 이게 참 껄끄러울 겁니다. 이게 대책이 없다. 그래서 뭐 눈 감기도 하고 이걸 좀 못 본 채 하기도 하고 변명도 하고 이래 왔죠. 국민의힘 당내 경선 때는 보수 우파 여러분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거는 그냥 경선 전략이다. 대통령 선거 운동할 때는 저거는 대선 전략이다. 보수 우파는 이렇게 자기 체면을 걸면서 현실에 눈을 돌려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윤석열은 대통령입니다. 국민의힘은 여당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5.18 전원 동원령을 내렸습니다. 뉴스 보도가 됐죠. 이 5.18 전원 동원령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후에 내린 1호 지시라고 합니다. 가장 첫 번째로 한 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대통령실의 수석급 이상의 전원,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장관 전원, 이렇게 5월 18일 광주에서 열리는 5.18 기념식에 참석하라. 명령이 떨어진 겁니다. 대통령이 초청을 받아서 간다든지, 가령 이게 무슨 보훈처 주관 행사다, 다른 어디 행사다 하면 대통령은 손님이죠. 그게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이 명령을 발한 겁니다. 대통령의 권한에 5.18에 참석하라는 명령권이 있는가? 그만큼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이죠. 이미 명령은 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과 같은 이 여당이 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동참하라고 했고, 그래서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은 5월 18일 광주에서 열리는 5.18 기념식에 모두 동참하기로 했다. 전원 모두 윤석열 대통령이 있는 정부에서 이런저런 제한은 있지만 전원, 그리고 국민의힘이라는 정당 소속 국회의원 모두, 당원들 중에 간부가 이 분위기에서 안 갈 것인가? 그건 생각해 봐야 할 텐데, 이런 대통령의 명령이 떨어졌다 하는 겁니다. 5.18 전원 동원령. 이 상황에서 보수 우파는 뭐라고 할지 그 변명, 이걸 좀 생각해 보니까 아마 이럴 것 같습니다.
6월 1일 지방선거 전략이다. 그러면 이제 대통령도 선거운동하고 뭐 지금까지 많이 했지만 이거 탄핵 사유인 거는 알고 그런 말들 하는 것이겠죠. 아무튼 이렇게 선거운동이다 이러면서 또 자진해서 코마 상태에 빠져버릴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보수 우파는 명심하십시오. 윤석열과 국민의힘에게 5.18은 태양절이다. 김정은이에게 태양절, 그게 이들에게는 5.18이다. 그걸 알아야 할 겁니다. 자, 그렇다면 5.18을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겠죠. 뭐 본인이 참석하고 여태까지 다른 대통령들도 그냥 거기에서 5.18 그 행사에 보내는 글을 대독시키는 일이 많았습니다. 속칭 좌파 대통령들도 그랬습니다. 꼬박꼬박 하지도 않았고. 그런데 이런 엄청난 대통령의 명령으로 이것을 시행하는 그런 일을 한 것이죠. 그렇다면 종전선언도 5.18처럼 어떤 대대적인 기획이 있을 수 있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종전선언은 언제 이 일을 저지를 것인가? 우선 첫째는 6월 1일 지방선거가 끝나고 아무래도 생각을 하겠죠. 그러면 좀 위험하다. 가장 위험하다 하는 것은 6월 15일입니다. 6.15 때 시행해 버릴 수 있다. 그 다음 둘째. 그 다음에는 윤석열 정권이 가장 노릴 만한 때는 9월에 있는 유엔 총회에서이다. 그렇게 보이죠. 2021년에 문재인이 종전선언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면 2022년에 윤석열이 종전선언 실천하면은 완벽한 한 켤레가 되는 겁니다. 돌이켜보면 지금까지 문재인이 김정은을 유엔에 초청하려고 여러모로 애를 썼습니다. 그래 이번에 유엔 기조연설 기회에 둘이 가서 종전선언을 한다면 아주 큰 이벤트가 되겠죠. 김정은이를 유엔에 불러서 도장 찍으면 트럼프 대통령 때 싱가포르, 하노이 이거를 능가하는 아주 큰 이벤트가 가능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호박이 넝쿨째 굴러 떨어지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윤석열이 이번에 이것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우리는 추론을 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시즌2인 윤석열 정권은 종전선언을 포기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그리고 9월에 윤석열의 유엔 기조연설이 나온 뒤까지 보수 우파는 경계심을 늦춰서는 안 된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